성범죄가 강간죄가 그야말로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절, 그리고 여성의 어떤 순결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그 시절의 어떤 성범죄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1964년 5월 6일에 있었던 김해 혀 절단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당시 만 19세이던 최말자라는 여성에게 발생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여성이 그 친구들과 좀 집에서 놀다가 친구들을 좀 데려다 주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생명부지의 21살 노 씨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노 씨가 자꾸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해서 조금 이 최 씨가 본능적으로 친구들한테 좀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안전하게 귀가시켜줘야 된다는 책임감에 할 말 있으면은 친구들 말고 나한테 얘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노 씨가 저쪽까지 좀 길을 같이 가달라는 요청을 해서 함께 좀 걸어가게 돼요. 노 씨와 최 씨만 현장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노 씨가 최 씨를 강간하기 위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막 시도를 해요.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강간 시도를 하면서 3번 정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근데 마지막 시도에서 이 최 씨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 씨가 강제로 키스하려는 그 순간에 노 씨의 혀를 깨물어서 혀의 1.5cm가 절단이 되는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은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혀가 잘린 이 노 씨는 최 씨와 최 씨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혀가 잘리게 된 것도 인연인데 결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최 씨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강하게 이제 최 씨가 반발을 하니까 이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내놔라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최 씨의 집에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좀 자신을 병으로 만들었으니 널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까지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적반하장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 씨가 이 노 씨를 강간 미수로 경찰에 고소를 하고요. 근데 고소를 했더니 진짜 이 적반하장격으로 이 노 씨는 이 최 씨를 상대로 중상해죄로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경찰에서는 최 씨가 했던 그 혈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을 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실은 검찰에 넘겨요. 이 노 씨의 행위는 강간 미수죄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처리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막힌 일은 검찰에서부터 일어나요. 검찰에서 갑자기 최 씨를 구속을 합니다. 네? 예, 최 씨 이 여성을 구속을 해요. 중상해죄를 이제 범한 피의자로 보고 갑자기 구속을 하거든요. 이게 구속 사유가 되나요? 뭐죠, 뭐 이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구속의 사유가 지금도 좀 명확하지 않는데 이 강간 미수를 범한 이 노 씨는 구속되지 않고 최 씨는 구속 상태로 이제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검찰이 기소를 하는데 이 노 씨의 강간 미수죄는 기소하지 않습니다. 노 씨는 그 최 씨에 대해서 협박했던 것,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정도로만 기소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강간 미수죄의 피해자였던 최 씨가 중상해죄 이제 피고인이 돼서 최 씨와 노 씨가 함께 나란히 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검사 수사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한 2달 정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검사가 당시 최 씨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요.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네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얘기도 하고 둘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이상한 얘기. 그러니까 결혼하면 간단하잖아라는 얘기가 너무 폭력적인 얘기 같아요. 강간 미수범과 피해자가 나오면 둘을 이어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강간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혼 안 한 남성 여성이었으면은 결혼하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이 결혼하라는 얘기는 경찰, 검사, 판사, 판사도 했다고. 네, 심지어 최 씨의 변호인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후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총각 혀 자른 키스 사건으로 명명을 하면서 노 씨나 최 씨가 이미 딴 처녀 총각과 혼인하긴 우리 사회 풍습으로 보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본 변호인이 팔 벗고 나서 양쪽 부모들로 하여금 한 번 더 마음을 돌리게 해서 두 사람 간의 혼인 중매에 나서겠다라고 킨 모두가 변론이죠. 공범이네요. 네. 모두가 진짜 공범. 야만의 시대. 너무 기막힌 변론이었어요. 진짜 야만의 시대. 근데 최 씨는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되게 막 숙이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할 말은 뭐 이거 명확한 강간 미수죄고 난 그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도 하시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최종적으로 나냐. 그 최 씨는 중상해죄가 인정이 됐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고 노 씨는 뭐 강간 미수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인정이 되지만 형량은 최 씨보다 좀 적게 나와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니까. 그래서 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느냐라는 판결의 이유를 조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정당방위 사건, 혀 절단 사건의 정당방위는 사실 법조인이라면은 이걸 모를 수 없는 판결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정당방위 판결이고 사실 그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저는 당시의 기준으로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 씨가 범행 장소까지 노 씨와 함께 따라간 것 자체가 아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간 것이다. 뭐 질질 끌고 갔거나 강압적으로 데려가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살피면 사춘기에 있는 최 씨가 만 19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뭔가 이성적인 호기심이 발로가 되어서 그 노 씨를 따라간 걸 수도 있다. 그래서 노 씨가 아주 대담하게 강제 키스를 시도할 정도였다면 최소한 최 씨가 그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혀를 넣은 것뿐이지 이게 어떻게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 씨의 혀를 끊어버려 노 씨를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정당방위 아니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 판결은 사실 성범죄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얘기를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의 교과서 같은 그런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 씨가 수감생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최 씨를 맞아주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가족들도 그렇죠. 이웃들도. 이웃들은 되게 최 씨를 손가락질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오히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좀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사실 어렵게 열심히 뭐 일을 하면서 뭐 혼자서 먹고 살려고 온갖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와이셔츠 공장에 10년 다니고 바닷가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면서 커피랑 라면 이런 것도 팔았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여자가 똑똑해서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다 이랬던 그런 분위기여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한이 있어서 63세, 2009년 63세의 나이에 공부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을 하세요. 이 방송통신대 과정 이제 마치면서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 논문의 주제가 여성의 삶과 역사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는 것이 이제 자기 얘기를 썼는데 이걸 함께 학교를 다니던 최 씨의 동료가 보고 꼭 안아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한을 한번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최 씨가 이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 단체의 문을 드디어 두드리게 돼요. 그래서
70살이 넘은 이제 최 씨가 또 한 번의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50년 넘게 동안 자신은 중상해죄 폭력의 가해자로 그 전과가 남아있게 예, 되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 나를 가해자로 규정한 한국 사회의 모순과 그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판단받아 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6일 네. 사건이 발생한 날이 1964년 5월 6일이잖아요.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56년 만에 미투라고 명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좀 이 사건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굴 앞에 박수 한번 가죠. 부산에 사는 78세 채말자입니다. 6개월 반을 구속을 살은 것도 억울하지요. 사건 이후에는 뭐 그 당시는 채말자 가시나 저 간다. 그럼 내가 문제를 지어가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면 이 한을 풀라 하면은 내가 또 비워야 됐잖아요. 60 중반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서 보면 성사랑 사회라는 교재도 있었어요. 거기서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내가 느꼈죠. 지난날 내가 겪었던 거하고 이것이다. 내 억울한 걸 알려야 된다는 거,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거. 나는 이대로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냥 갈 수 없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재심을 하게 된 거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심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재심 개시가 되지 않았어요. 기각 결정이 났고요. 예, 최 씨 측은 다시 한번 항고를 하고요. 네. 항고도 또 기각이 됐어요. 지금은 재항고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재심은 사실 정말 까다롭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완전히 확정된 사실관계,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유가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새로운 증거,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이춘재처럼 뭐 진범이 나타났다든지 그리고 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이나 검사가 직무에 관련된 위법행위를 했고 그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재심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사가 불법 구금을 했다든지 좀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채말자 할머니 측에서는 자료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수사 기록 자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변호인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혀절단 사건은 사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강간 시도 과정에서 혀를 깨무고 이래서 서로 막 법적인 공방을 벌이다가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분명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는 해요. 이 최 씨 할머니가 재심을 청구한 이후에 2020년 7월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부산 이제 황령산에서 똑같은 혀 절단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당시에 부산 한 번화가에서 만취한 여성이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에 어떤 남성이 이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로 막 키스를 하고 성폭행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여성이 이제 의식을 차리고 혀를 깨물어요. 그래서 혀가 한 3cm 정도 절단이 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혀가 이제 잘리게 된 이 가해자, 이 남성은 이 여성을 또 중상해죄로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과거에 이 64년도에 최 씨 할머니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게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이 여성에게 그 중상해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최종적으로 감금과 강간치상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돼요.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일단 혀 절단 사건, 성폭력 과정에서 있었던 혀 절단 사건을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법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좋은 사례입니다. 네.
우리 사회가 할머니 덕분에 많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공고했던 그 체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뭔가 균열을 내는 목소리 자체에 되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 우리 최말자 할머니께서는 그 재심 청구 자체가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구하셨다는 것 자체 재심.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네. 응원하실 것 같아요. 부정의하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흥분이 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부정의한 짓이다라는 표현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분노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마 우리 시청자분도 그럴 건데 뭐 최씨 할머니는 외롭지 않다고 우리가 그 그럼요. 부정의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가 사실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고 고소를 했으면은 사법 절차상 충분히 피해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해 주는 것만 피해자가 경험하더라도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이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많다. 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같이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할머니가 그래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은 성피해자들이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이 나와봐야 그 수모를 겪기 힘드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숨어서 뒤에서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밖을 나와야죠. 나와서 도움을 청해야 도와주지. 내가 당했을 때는 이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는 성공했지 않습니까? 나는 성공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온 것은. 어디까지 갈란 건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갈 거고 끝까지 싸울 겁니다.